안녕하세요. 오늘은 제102회 특별회 전산회계 1급 기출문제 풀이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번. 다음 중 거래의 결합관계가 나머지와 다른 회계상의 거래는 1번. 사무실 청소비 5만원을 현금 지급하였다. 사무실 청소비 5만원 관리비 항목으로 보통 비용 처리가 되고요. 차변의 비용, 현금 지급하였으니까 대변에는 자산이 감소되죠. 그래서 쉽게 말하면 이거는 차변의 비용, 대변에는 자산, 이런 식으로 회계 처리가 되는 것입니다. 2번. 직원 결혼 축의금 10만원을 계좌 이체하였다. 이것도 차변의 축의금은 보통 직원에게 결혼한 거니까 복리후생비 계정을 쓰겠죠. 그러니까 비용, 차변은 비용이고 계좌 이체한 거면 보통 예금으로 이제 자산이 나간 거니까 비용 자산 이런 식으로 나가고요. 3번. 토지 5억 원을 현물 출자 받았다 라는 것은 차변에는 토지가 생기잖아요. 토지. 그러니까 토지는 자산이죠. 차변에는 자산이 생기는데 대변에는 현물 출자 받았다라고 하니까 이게 자본 계정이 늘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3번이 정답이고요. 4번. 관리비 30만원을 현금 지급하였다. 어떻게 보면 1번이랑 같은 회계 처리죠. 차변에 비용, 관리비 계정 쓰고 대변에는 현금 지급, 현금은 자산이잖아요. 자산이 감소한 회계 처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2번. 다음 중 재무제표의 질적 특성 중 목적 적합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정보 이용자들의 의사결정 목적과 관련이 있어야 한다. 목적과 관련이 있어야 하니까 목적 적합성 맞죠? 2번. 객관적으로 검증 가능해야 한다. 이거는 신뢰성과 관련된 그 세부 항목이라서 틀렸습니다. 정답이 2번이고요. 3번. 예측 가치를 지니고 있어야 된다. 맞는 말이고 4번. 피드백 가치를 지니고 있어야 된다. 이것도 맞는 말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 자료를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재무제표의 질적 특성이고요. 일반 기업회계 기준입니다. 밑에 목적 적합성과 신뢰성이 있죠. 목적 적합성의 하위 항목에는 예측 가치와 피드백 가치가 있고요. 신뢰성의 하위 항목에는 충실한 표현, 그리고 중립적이어야 되고 객관적으로 검증 가능해야 됩니다. 지문에는 객관적으로 검증 가능이 나와 있죠. 이거는 신뢰성과 관련된 항목입니다. 그리고 예측 가치는 정보 이용자가 기업 실체의 미래 재무 상태, 경영 성과, 순현금 흐름 등을 예측하는 데 그 정보가 활용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하고요. 피드백 가치는 재무 정보가 정보 이용자의 당초 기대치 혹은 예측치를 확인 또는 수정되게 함으로써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능력이라고 이게 기준서 문장에 나와 있습니다. 3번. 다음 자료에 의한 단기말 감가상각비는 얼마인가? 단 기계 장치는 정률법으로 생각한다. 정률법으로 감가상각하라는 내용이죠. 취득원가, 감가상각 누계에 잔존가치, 내용연수, 상각률 나와 있는데요. 이 잔존가치는 상관이 없죠. 왜냐면 전기말 장부가액에다가 상각률 곱하는 게 정률법이니까 구해보겠습니다. 취득원가가 1,500만 원이죠. 거기다가 전기말 감가상각 누계에 6765000 여기다가 상각률 0.451 곱하면은 정률법에 의한 감가상각비가 3713985원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정답이 3번이고요. 이게 정률법, 정액법, 연수합계법, 생산량 비례법 등 감가상각비, 상각 방법에 대해서 다 아셔야 되는 내용입니다. 4번. 아래의 개정 과목을 유동성 배열법으로 나열할 경우 배열 순서로 옳은 것은? 사실 이게 실무적으로는 그렇게 중요한 문제는 아닌데 문제를 위한 문제로 좀 암기가 필요합니다. 유동성 배열법인 경우에는 당좌 자산이 가장 유동성이 높고요. 그 다음에 재고자산, 투자자산, 그 다음에 유형자산, 무형자산, 가장 유동성이 낮은 게 기타 비유동 자산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당좌자산, 재고자산 여기까지가 유동 자산이고요. 여기는 비유동 자산입니다. 근데 여기에는 이렇게 당좌자산, 재고자산 이렇게 안 나와 있잖아요.
어떤 항목이 어디에 들어가는지를 아셔야 됩니다. 일단 선급금이 당좌자산 항목이에요. 선급금. 그리고 상품이 재고자산이니까 여기 있죠. 상품. 그리고 건설 중인 자산은 유형자산의 하위 항목입니다. 그래서 건중이라고 쓰겠습니다. 건중. 그리고 임차보증금은 맨 뒤에 있는 기타 비유동 자산의 세부 항목이거든요. 그래서 임차보증금. 이렇게 해놓고 지문을 보면은 이 중에서 정답은 4번이죠. 이 유동성 배열 같은 경우에는 종종 시험 문제에는 나오니까 암기가 필요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5번, 다음 중 유형자산의 취득원가를 구성한 항목이 아닌 것은 1번, 설계와 관련하여 전문가에게 지급하는 수수료. 설계 관련 비용은 취득원가를 구성하는 것이 맞습니다. 2번, 자동차세, 재산세 등 유형자산의 유지와 직접 관련된 제세 공과금. 이거는 취득원가를 구성하는 게 아니고요. 그냥 그 비용으로 처리를 합니다. 단기 비용으로. 3번, 취득과 관련하여 발생한 운송비. 취득원가에 가산하는 항목 맞고요. 4번, 유형자산이 정상적으로 작동되는지 여부를 시험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원가. 이것도 취득원가에 가산하는 항목이 맞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입니다. 6번, 다음 중 무형자산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틀린 거 찾는 거고요. 1번, 무형자산은 식별 가능하고 기업이 통제하고 있으며 미래 경제적 효익이 있어야 한다. 당연히 맞는 말이고, 2번, 무형자산을 상각할 때는 반드시 감가상각유계액이라는 자산의 차감정 개정을 사용한다. 일단 이건 틀린 내용이고요. 반드시라는 게 틀렸고, 왜냐하면 무형자산은 직접적으로 상각이 가능하거든요. 무형자산 상각비 차변에 쓰고 바로 무형자산을 그 차변에 감액하는 게 가능하고, 그리고 또한 무형자산 상각비 그 직접법 아니라 간접법으로 무형자산 상각유계액이라는 개정을 써도 무방합니다. 그러니까 선택이 가능하다는 얘기죠. 감가상각유계액이라는 개정 대신에 무형자산 상각유계액이라는 개정을 쓰기도 합니다. 그래서 뭐로 보나 어쨌든 2번이 틀린 것이죠. 3번, 무형자산에 소비되는 형태를 신뢰성 있게 결정할 수 없을 경우 정액법으로 상각한다. 맞는 말이고요. 4번, 무형자산의 잔존 가치는 원칙적으로 없는 것으로 본다. 원칙적으로 없는 것으로 본다 라고 하면은 맞는 말입니다. 원칙적으로 없지만 혹시 뭐 잔존 가치가 얼마다 라고 하면은 그것에 따라서 계산을 하시면 됩니다. 7번, 상록전자의 상장 주식 10주를 한 주당 56만원에 취득하고 대금은 거래수수료 56,000원을 포함하여 보통예금 계좌에서 이체하여 지급하였다. 해당 주식을 단기 매매 차익을 목적으로 보유하는 경우 일반 기업 회계 기준에 따라 회계 처리할 때 발생하는 개정 과목이 아닌 것은? 아닌 거잖아요. 이거 정답은 쉽게 나오죠. 2번, 만기보유주권. 일단 주식은 만기가 없기 때문에 만기보유증권이라는 개정을 쓸 수가 없고요. 그리고 단기매매 차익을 목적으로 하니까 당연히 단기매매증권이라는 개정을 써야 되죠. 이거 회계 처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차변에 단기매매증권이라고 쓰고요. 이게 10주를 한 주당 56만원이니까 총 560만원이죠. 그리고 수수료 비용이라는 개정을 씁니다. 수수료는 56,000원이죠. 이거 보통예금으로 이체했다니까 대변에는 보통예금으로 쓰고요. 565만 6천원 이렇게 회계 처리가 됩니다. 참고로 단기매매 증권이 아니라 매도 가능 증권인 경우에는 이 수수료 비용이라는 개정을 쓰지 않고 이 5만 6천원을 그 매도 가능 증권의 취득원가에 가산을 합니다. 그거 꼭 알아두셔야 됩니다. 그 차이점은. 8번, 다음의 자본 항목 중 성격이 다른 하나는 자기주식, 감자차익, 자기주식 처분이익, 주식발행 초과금인데요. 2, 3, 4번은 전부 다 자본잉여금 항목인데 1번 자기주식만 자본조정 항목입니다. 그래서 1번이 틀렸습니다. 이거는 암기가 좀 필요한데요. 이제 뒤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무상태표상 자본 항목을 제가 요약을 했는데 큰 틀에서 보면 자본금, 자본잉여금, 자본조정, 기타 포괄손익 누계액, 이익잉여금 이런 식으로 나누어져 있고요. 문제에서 나온 건 자본잉여금에 자기주식 처분이익, 주식발행 초과금, 감도차익 그리고 자본조정에 자기주식 항목이 나왔죠. 그래서 정답이 자기주식으로 선택을 한 거고 잘 보시면
자기 주식과 자기 주식 처분이익이 자기 주식 처분 손실이 이 반대 계정이고 주식 발행 초과금의 반대 계정이 주식 할인 발행 차금입니다. 그리고 감자 차익의 반대 계정이 감자 차손 등 이렇게 암기를 하시면 좀 더 수월하고요. 기타 포괄 손익 6개에게는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손익하고 유무형 자산 재평가 잉여금 등을 이제 암기를 하시면 되고, 이 잉여금에는 법정 적립금, 임의 적립금, 미처분 이익 잉여금이 있는데 이 중에서 법정 적립금의 항목 중에 이익준비금, 기타 법정 적립금이 있다는 이 정도로만 아시면 충분합니다. 9번, 다음 중 원가 회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원가 발생 형태에 따라 고정비와 변동비로 나눌 수 있다. 총 원가가 고정적으로 나오면 고정비고 총 원가가 변동하면 변동비죠. 그래서 맞습니다. 그리고 2번, 원가의 추적 가능성에 따라 직접비와 간접비로 나눌 수 있다. 이거 맞습니다. 3번, 직접 재료비와 직접 노무비를 합하여 가공원가라고 한다. 틀렸습니다. 이거 기본원가라고 합니다. 이거 두 개 합한 것은? 가공원가는 제가 적어보겠습니다. 가공원가는 직접 노무비와 제조 간접비의 합계입니다. 직접 노무비는 제가 DL, 다이렉트 레이버의 약자로 DL로 쓰고요. 제조 간접비는 OH, 오버헤드 코스트로 이렇게 가공원가는 이렇게 산출이 되고, 기본원가는 직접 재료비와 직접 노무비를 합한 거라고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입니다. 4번, 조업도의 변동에 비례하여 총 원가가 일정하게 발생하는 원가는 고정비라고 한다. 총 원가가 일정하죠? 고정비는? 맞습니다. 10번, 다음 보조 부문의 제조 간접비 배부 방법 중 계산 방법이 가장 단순한 방법과 배부 금액의 정확도가 가장 높은 방법을 순서대로 나열한 것은? 보조 부문의 제조 간접비 배부 방법이 세 가지가 있죠. 직접 배분법, 단계 배분법, 상호 배분법. 그 중에서 계산 방법이 가장 단순한 것은 직접 배분법이죠. 그리고 배부 금액의 정확도가 가장 높은 방법은 상호 배분법입니다. 그러면 정답이 4번으로 바로 나오죠. 이 문제는 굉장히 쉬운 문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11번, 다음 중 개별 원가 계산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번, 개별 원가 계산은 주문 생산 형태에 적합하다. 2번, 개별 원가 계산은 제품의 소품종 대량 생산에 적합하다. 이거는 틀렸습니다. 소품종 대량 생산 같은 경우에는 종합 원가 계산이죠. 개별 원가 계산은 다품종 소량 생산에 적합합니다. 3번, 개별 원가 계산은 개별 작업별로 구분하여 집계한다. 이것도 맞는 내용이고요. 4번, 개별 원가 계산은 제조 간접비의 제품별 직접 추적이 불가능하다. 언뜻 보면 이것도 틀렸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제조 간접비라는 것은 애초에 직접 추적이 불가능한 원가입니다. 이게 개별 원가 계산이나 종합 원가 계산이나 그런 거와 상관없이 제조 간접비가 원래 직접 추적이 불가능한 원가이기 때문에 맞는 내용입니다. 이 추적 가능성에 따라서 직접비, 간접비로 나눈다는 내용이 있는데요. 9번 다시 한번 보고 가시겠습니다. 앞에 가시면 여기 2번 항목에 원가의 추적 가능성에 따라 직접비와 간접비로 나눌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 간접비 중에서 제조 간접비가 포함이 되는데요. 원가가 추적이 불가능하다, 직접 추적이 불가능하다 그러면 간접비죠. 그래서 11번 가면은 제조 간접비의 제품별 직접 추적이 불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11번의 정답은 2번이고요. 12번, 다음 중 공손과 관련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비정상 공손품에 투입된 제조 원가는 영업의 비용으로 처리한다. 이거 맞는 내용인데요. 공손은 재고자산 감모 손실하고 좀 컨셉이 유사하기 때문에 비교해가지고 암기하시면 좀 수월합니다. 비정상 감모 손실 같은 경우에는 영업의 비용으로 처리를 하는데, 정상 감모 손실은 매출원가에 가산을 하잖아요. 그것처럼 비정상 공손품에 투입된 제조원가는 영업의 비용인데, 정상 공손품 같은 경우에는 제조원가에 가산을 하거든요. 2번, 제조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한 공손은 제조원가에 포함시킨다. 이게 정상 공손이에요. 그러니까 맞는 말이고요. 3번, 공손품이라도 추가적인 작업을 수행하면 정상품이 될 수 있다. 이거는 틀린 내용입니다. 공손품이 아니라 불량품의 내용입니다. 불량품은 추가적인 작업을 수행하면 정상품이 될 수 있는데, 공손품은 이게 추가적인 작업을 수행해도 정상품이 될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좀 암기가 필요하신 부분입니다. 정답은 3번이고요. 4번,
제조 활동을 효율적으로 수행하였다면 방지할 수 있는 공손을 비정상 공손이라고 한다. 맞는 말입니다. 13번. 다음 중 부가가치세법상 세금계산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옳지 않은 거 고르는 거고요. 1번. 세금계산서는 월별로 합계하여 발급할 수 있다. 맞는 말이고, 2번. 영세율 거래에 대해서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 이것도 맞는 내용입니다. 수출 거래는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없지만 구매 확인서나 내국 신용장 관련 거래는 세금계산서를 발급을 해야 됩니다. 3번. 재화를 수입하는 사업자는 수입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된다. 이거는 틀렸고요. 재화를 수입하는 사업자가 아니라 세관장이 발급을 합니다. 그래서 실무 문제에서 가끔 보면은 인천 세관에서 세금계산서, 수입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이런 식으로 나오는 문제들이 있는데, 그게 세관장이 수입계산서를 발급해야 되는 거를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이고요. 4번.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을 착오로 잘못 적은 경우 수정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 맞는 내용입니다. 14번. 다음 중 부가가치세법상 과세표준 계산 시 공급가액에 포함되는 것은? 포함되는 겁니다. 1번. 매출 애누리, 매출 환입, 매출 할인액 다 공급가액에서 차감하는 거죠. 2번. 공급받는 자에게 도달하기 전 파손된 재화의 가액. 이거 공급가액에 포함되지 않는 항목입니다. 3번. 장기 할부 판매 또는 할부 판매에 의해 지급받는 이자 상당액. 이거는 공급가액에 포함하는 항목이고요. 4번. 계약에 의해 확정된 대가의 지급 지연으로 지급받는 연체이자. 이거는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정답은 3번입니다. 이 문제는 좀 암기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15번. 다음 중 부가가치세법상 공제되는 매입세액에 해당하는 것은? 공제되는 거 찾는 거고요. 1번. 자기의 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수입한 재화의 부가가치세액. 이거 답이 바로 나왔죠? 공제되는 매입세액이 맞습니다. 그래서 1번이고요. 2번.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이니까 불공제 항목이고, 3번. 접대비와 이와 유사한 비용이니까 불공제 항목이고, 면세사업 관련된 매입세액이니까 불공제 항목이죠. 15번의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